뭐라고 이 꼬마가 내 다리를 고친다고 지금 장난하는 거냐. 강준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택을 가득 메웠습니다. 44해를 산 남자의 얼굴 위로 경악과 불신이 교차했습니다. 휠체어에 묶인 그의 시선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조하. 그게 정말로 가능하다면 10억 원을 주지. 이 한마디가 운명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바로 그날 아침 해가 뜰 무렵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한남동의 위압적인 저택. 3층짜리 현대식 건물과 광활한 정원 그리고 높은 담장은 이곳이 범인들의 세상과 격리된 공간임을 증명하고 있었죠. 이른 새벽 저택에 웅장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칠흑 같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김소영이라는 이름의 39살 여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단정하지만 값비싸 보이지는 않는 옷차림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작은 손으로 굳게 붙잡은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한 아이가 그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린이었습니다. 엄마 소영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초면인 직장, 그것도 이토록 거대한 저택에서 일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죠. 그와 달리 딸 아린이는 호기심 어린 눈망울로 주위를 살피기 바빴습니다. 또 새 얼굴이군. 현관으로 들어서는 모녀를 향해 몇몇 사용인들이 나누는 귓속말이 날아와 박혔습니다. 오래 묵은 하인들 특유의 텃세가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소영은 저도 모르게 아린이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이 집의 살림을 총괄하는 김 부장이 그들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이 저택에서만 10년 이상을 보낸 베테랑이었습니다. 김소영 씨 되십니까? 저는 김 부장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을 뵈러 가시죠. 2층 복도 맨 끝 굳게 닫혔던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강준수가 있었습니다. 방은 광활하리만치 넓었지만 묘한 을신연스러움이 감돌았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반쯤 내려와 대낮의 햇살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죠. 그 방의 중심에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강준수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수려했을 용모는 이제 감정 없이 차가웠고 지난 4년간 켜켜이 쌓인 절망과 분노가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로 온 가정부 김소영입니다. 소영이 허리 숙여 인사했지만 강준수는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무심한 시선은 소영의 곁에 선 작은 아이 아린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왜 데리고 온 거지? 죄송합니다. 잠시 맡길 곳이 없어서. 됐다. 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해. 강준수의 목소리엔 온기라곤 한 점도 없었지만 놀랍게도 아린이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운 눈빛을 피하지 않고 강준수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그의 휠체어를 찬찬히 뜯어보고 있었죠. 이윽고 시선이 그의 다리에 닿자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점이라도 발견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린아, 어서 인사드려. 엄마의 재촉에 아린이가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강준수는 여전히 무미건조한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린이는 관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한 한마디를 내뱉었죠. 아저씨, 다리 제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소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김 부장은 경악에 찬 눈으로 아이를 바라봤고 강준수는 처음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내 그의 고개가 천천히 아린에게로 향했습니다. 뭐라고 강준수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아린을 응시했죠. 이 꼬마가 내 다리를 고치겠다니. 소영은 황급히 아린을 제지했어요. 죄송해요. 제 아이가 아직 어려서요. 그러나 강준수의 분노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좋아. 그는 휠체어를 아린에게로 몰아갔습니다. 아린과 시선을 맞춘 그가 싸늘하게 내뱉었죠. 정말 고칠 수 있다면 10억을 주지.
그의 음성엔 비웃음과 노여움이 가득했죠. 세상 제일의 명의들도 포기한 다리를 고작 10살짜리가 고치겠다니 어처구니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린은 조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되려 강준수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되물었죠. 진짜요? 물론이지. 그럼 시작할게요. 아린의 음성엔 기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죠. 정말 해낼 수 있다는 것처럼요. 소영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습니다. 이 대저택 주인에게 딸이 당치도 않은 말을 내뱉었으니까요. 김 부장 역시 곤혹스러운 기색이었죠.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었죠. 강준수는 아린을 한동안 빤히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웃었죠. 흥미롭군. 아주 흥미로워. 그의 공허한 웃음이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허나 그 웃음 뒤엔 깊은 절망과 분노가 도사리고 있었죠. 그 순간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의 말이 강준수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꿀 것이란 사실을요. 아린과 소영이 방을 나선 뒤 강준수는 방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불현듯 찾아온 침묵이 그를 짓눌러 왔죠. 조금 전 그 꼬마 아이가 툭 던진 한마디가 귓가를 맴돌았죠. 아저씨, 다리 제가 고칠 수 있어요. 강준수는 휠체어 팔걸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새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었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죠. 고작 10살짜리가 감히 그런 말을 내뱉다니 강준수의 눈앞으로 4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나던 바로 그 아침, 아내 서연이 딸 혜운의 손을 꼭 잡고 현관에서 그를 맞았죠. 여보, 서둘러요. 우리 혜운이가 벌써 들떠서 난리예요. 서연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10살배기 혜운이는 예쁜 새 원피스를 입고 기뻐서 총총거리고 있었죠. 아빠 제주도에 가면 진짜로 도라르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혜운이가 보고 싶어 한 것들 전부 보러 가는 거지. 강준수는 딸아이를 번쩍 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혜운이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죠. 그때까지만 해도 영원할 듯했던 행복이 그들 곁에 있었죠. 검은색 BMW를 몰아 고속도로를 내달리고 있었죠. 뒷자리에서는 서연과 혜운이 여행 계획을 짜며 제잘거리고 있었고요. 라디오에선 신나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여보, 속도 좀 낮춰요. 너무 빨라요. 괜찮다니까. 이 정도 속도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 차선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트럭. 강준수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온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차가 곤두박질치며 유리창이 박살났고 쇠가 찢기는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암흑으로 잠겨들었죠. 환자분, 정신 차려보세요. 강준수가 눈을 뜨자 새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욱신거리는 몸보다 가족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서연이랑 혜운이는요, 어디 있습니까? 의사의 얼굴에 그늘이 졌고 그 순간 강준수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아내분과 따님은. 그 뒷말은 차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준수의 온 세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제 손으로 떠나보낸 셈이었죠. 강준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지우려 발버둥 쳤습니다. 허나 4해가 흐른 지금도 그날의 악몽은 생생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죄책감, 그리고 홀로 살아남았다는 그 무게가 여전히 그를 짓눌렀습니다. 더 큰 절망은 바로 뒤따라왔죠. 사고 후유증으로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었죠. 가족에 이어 2다리마저 잃은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비참했습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이 생각이 쉴 새 없이 그의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맴돌았습니다. 한편 저택 1층 주방에서는 소영이 딸 아린과 함께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훑어보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특히 1년째 근무 중인
박 여사의 눈초리가 유독 차가웠죠. 또 새 얼굴이군. 얼마나 버티다 나갈지 원. 내 말이.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서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 관두잖아. 소영은 이런 수군거림이 못 들은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엄마, 저 아저씨 왜 저렇게 슬퍼 보여? 아린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소영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눈에 슬픔이 가득해요. 아빠가 하늘 날아갔을 때 엄마 눈이랑 똑같아. 아린이의 말 한마디에 소영의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신기하게도 타인의 감정을 잘 읽어내곤 했어요. 아마 제 아빠를 닮은 것이었죠. 아린이의 아버지 이정호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누구보다 환자를 아끼던 따뜻한 사람이었죠. 아린이가 고작 8살 되던 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린아 마음을 읽는 건 아주 소중한 능력이란다. 하지만 그 마음을 보듬어 주는 건 훨씬 더 특별한 거란다. 아린이는 아빠의 그 말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서재에 꽂혀 있던 의학 서적을 장난감 삼아 읽으며 심리학도 자연스레 익혔습니다. 한편 소영 역시 남편을 보낸 상처가 깊었습니다. 지난 2해 동안 홀로 아린이를 키우는 건 벅찬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팍팍했고 정서적으로도 기댈 곳이 없었죠. 정호야,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밤하늘을 보며 떠나간 남편에게 묻곤 했습니다. 아린이를 홀로 잘 키워낼 수 있을지,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지 언제나 불안했기 때문이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식당으로 모였습니다. 소영과 아린이는 구석자리에 몸을 앉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저희끼리만 이야기를 나누었죠. 회장님 성미 아시잖아요. 워낙 까다로우시니 늘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애 데려온 건 영 마음에 안 들어 하실 텐데. 그런 말들이 소영의 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린이도 뭔가를 느꼈는지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죠. 직원들이 묵는 숙소는 저택 뒤편의 별채였습니다. 소영과 아린이에게 주어진 방은 그다지 널찍하지는 않았지만 정갈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오래 살 수 있을까? 아린이가 침대에 누워 속삭였습니다. 소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죠.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지. 아린이도 말썽 부리면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엄마 저 아저씨 정말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아린아, 그런 말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 알겠지? 허나 아린이의 눈에는 강한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걸 직감한 듯이 말이죠. 말입니다. 그 시각 강준수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린이가 남긴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기 때문이죠. 다리를 고칠 수 있다니. 강준수는 제 다리를 무심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지난 4년간 전혀 감각이 없던 다리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마저 포기했던 그 다리를 말이죠. 고작 10살 배기 아이가 고칠 수 있다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였죠. 허나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눈빛만큼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정말로 진실을 알고 있는 듯 보였거든요. 그날 밤 강준수는 오래간만에 가족 꿈을 꿨습니다. 아내 서연과 딸 혜은이가 웃으며 손짓하는 꿈이었죠. 허나 꿈에서 깬 현실은 지독히도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준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설친 탓에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창문 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울 뿐이었죠. 김 부장이 아침상을 들고 왔습니다. 은쟁반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한상 차림이었죠. 하지만 강준수는 젓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는 하셔야죠. 됐다. 그보다 어제 그 아이 어디에 있나 김 부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강준수의 음성에서 무언가 불길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소영 씨의 따님을 찾으십니까? 아마 어머니와 함께 있을 겁니다. 데려와.
하지만 회장님, 데려오라고 했을 텐데. 강준수의 목소리가 방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 부장은 더는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한편 주방에서는 소영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아침 식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아린이는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색칠놀이를 하고 있었죠. 어제 아버지의 책에서 보았던 뇌 구조도를 따라 그리고 있었어요. 저 아이는 참 얌전하네요. 새로운 정원사가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박씨 아주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죠. 겉으로만 그래요. 어제 회장님께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아세요? 다리를 고쳐주겠다고 했다던가 뭐라던가. 세상에 정말입니까?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소영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제의 일이 벌써 흉흉한 소문이 된 것이었죠. 애가 뭘 안다고. 정말이지 염치도 없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소영이 더는 참지 못하고 외쳤고 순간 주방이 싸늘해졌죠. 모든 이들의 시선이 소영에게로 쏠렸습니다. 제 딸 흉보는 소리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바로 그때 김 부장이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안색은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소영 씨, 회장님께서 따님을 뵙자고 하십니다. 주방은 재차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어제 아린이가 한 말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까? 네, 지금 바로 오랍니다. 아린이는 색칠을 멈추고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는 얼굴이었죠. 엄마, 괜찮아요. 제가 저분께 가볼게요. 아린아. 소영은 딸의 손을 세게 움켜쥐었어요. 무언가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덮쳐왔습니다. 아린이 강준수의 방문을 열었을 때 그는 휠체어를 창문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입을 열었죠. 어제 했던 말 기억하고 있나? 네, 기억하고 있어요. 아린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준수는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아이를 마주했습니다. 그의 입겐 냉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 다리를 고쳐주겠다고 했겠다네. 정말 가소롭군. 강준수는 책상 서랍을 열고 묵직한 서류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의료 진단서 뭉치였죠. 이게 무엇인지 알겠나 아린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서류인데요. 틀렸다. 이건 이 세상에서 가장 이름난 의사들이 내 다리에 내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지. 강준수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아린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최고 권위자 완전 척수 손상 회복 불가. 미국 메이오 클리닉 신경외과 박사 하반신 연구마비 치료법 전무.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기적적인 회복 가능성은 제로. 강준수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었습니다. 꼬 박사 연간 받아온 절망적인 진단들을 읊조리면서 스스로도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일본 도쿄의학부 척추 권위자 현, 이술로는 불가능. 아린은 그저 묵묵히 서류들을 응시했습니다. 빼곡히 들어찬 어려운 의학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아린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의사 아저씨들 전부 틀렸어요. 서류를 넘기던 강준수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지?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틀렸다고 말했어요. 강준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죠. 틀렸다고 감히 이 분들이 누군 줄 아느냐? 이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란 말이다. 수십 년을 연구하고 수만 명의 환자를 돌본 분들이라고. 아린은 그럼에도 평온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말했어요. 의사는 사람의 몸만 보는 사람들이라고. 마음은 제대로 볼 줄 모른다고요. 마음 따위가 뭐가 중요하단 거냐. 의학은 과학이라고 과학 강준수가 주먹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서류들이 허공으로 흩날렸습니다.
저희 아빠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였어요. 아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그러셨죠. 마음이 병들면 몸도 아파진다고요. 마음이 놓아버리면 몸도 따라간다고. 그건 정신과에서나 할 소리야. 내 다리는 물리적으로 부서진 거란 말이다. 아저씨, 마음도 아프잖아요. 아린의 한마디에 강준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저씨, 눈에 슬픔이 가득해요. 우리 엄마가 아빠를 잃었을 때랑 같은 슬픔이요. 아린의 말이 강준수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자기 마음을 이토록 꿰뚫어 보는 걸까?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마음이 슬프건 기쁘건 내 다리는 꿈쩍도 안 해. 움직일 수 있어요. 안 움직인다니까. 강준수가 악을 쓰듯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리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아저씨 스스로 포기해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포기라니 내가 대체 언제 포기했다는 거냐. 매일매일 포기하고 계시잖아요. 아린이 강준수의 다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다리에게 단 한 번도 일어나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었죠. 강준수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린의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요. 사고가 난 뒤로 단 한 번도 다리에게 일어나라, 움직여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진작에 포기하고 말았으니까요. 그건 의미 없는 짓이야. 아니에요.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몸과 마음은 친구 같다고.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줘야 몸도 대답하는 거라고요. 강준수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말 한마디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죠. 웃기지 마라. 네가 뭘 알아. 겨우 10살짜리 꼬마가 뭘 안다고 그래. 하지만 강준수의 목소리엔 이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린의 눈빛이 너무나도 진지했기 때문이죠. 한번 해보세요. 뭘 말이냐. 다리에게 말해보세요. 일어나라고. 말도 안 된다고요. 사실은 무서워서 못하시는 거죠. 아린의 그 한마디에 강준수는 숨을 헛들이켰습니다. 무섭다고 혹시라도 다리가 움직일까봐 무서우신 거냐고요. 움직여버리면 지금까지 포기했던 자신이 바보가 될까봐요. 강준수는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그랬습니다. 만에 하나 하는 심정으로 다리에게 말을 걸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그 절망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당장 나가 아저씨 어서 나가라고 했잖아. 강준수가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 공포에 가까운 비명이었습니다. 아리는 문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죠. 아저씨 다리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워주면 돼요. 이윽고 문이 닫히고 방 안엔 강준수 혼자만이 남았습니다. 아린이 남긴 말이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다리는 죽은 게 아니라고. 강준수는 고개를 숙여 제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지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체념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작은 의심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 아이의 말이 맞는 걸까? 내가 너무 성급하게 모든 걸 단념해버린 건 아닐까? 그 의심은 강준수의 마음에 가느다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준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허공의 천장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아린이 남기고 간 말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저 잠들어 있는 것뿐이라고. 강준수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제 다리를 응시했습니다. 4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살은 모두 빠지고 근육은 잔뜩 위축되었지만 분명히 거기 존재하고 있었죠. 정말 잠들어 있는 걸까? 나직한 속삭임이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터무니없는 망상일 뿐이었으니까요. 강준수의 마음속엔
다리보다 훨씬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을 잃었다는 그 끔찍한 죄책감이었죠.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고 자신의 판단착오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냈다는 그 사실이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짓눌렀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서연과 혜운의 얼굴이 짙은 어둠 속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아내의 그 따스했던 미소 따라이에 그 청아했던 웃음소리가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산산조각 났다는 생각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했죠. 어째서 나만 살아남은 걸까? 그 질문엔 어떤 답도 없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수없이 자문했지만 공허한 메아리만이 돌아올 뿐이었죠. 내 다리를 그 상실은 깊은 상흔이었습니다. 한때 마라톤을 사랑했던 강준수였으니까요. 회사 야유회에서는 늘 등산을 주도했고 주말이면 혜운이와 한강공원을 내달리곤 했죠. 아빠 더 빨리 혜운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땐 딸을 업고도 끝없이 달릴 수 있었는데 이제 휠체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신세가 되었죠. 의사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척수가 완전히 손상돼 2번 다시 걸을 수 없을 거라고. 기적 따윈 없다고 말입니다. 한편 직원 숙소에서는 아린이가 엄마 곁에 누워 있었지만 쉬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정말 많이 아픈가 봐요. 그게 무슨 소리니? 마음이요. 몸보다 마음이 훨씬 더 아파 보여요. 소영은 그런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직감이 있었습니다. 먼저 떠난 남편 정우처럼 사람의 감정을 꿰뚫어 보았죠. 아린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쫓겨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나 아린이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그 아저씨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아린이는 정원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 자녀들이 몇몇 있었지만 누구 하나 아린이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제 엄마가 새로 온 사람이래. 어제 회장님께 이상한 소리 했다더라. 응, 다리를 고쳐줄 수 있다고 했대. 정말 이상한 애야. 아이들의 속삭임이 아린의 귓가에 박혔지만 아린이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빠가 항상 말했으니까요. 남들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고. 그 시각 주방에선 소영이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노골적으로 텃세를 부렸기 때문이죠. 소영씨, 따님 교육 좀 제대로 시키지 그래요. 회장님 심기라도 건드리면 우리까지 곤란해져요. 박 여사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린애가 한 말 가지고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어린애 말이라고 회장님이 얼마나 까다로우신 분인데 다리 얘기는 이 댁에서 절대 꺼내선 안 될 말이라고요. 소영은 그저 입술을 깨물 수밖에 없었죠. 고작 이틀 일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이런 분위기였으니까요. 늦은 오후 아린이가 강준수의 방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방 안이 보였습니다. 강준수는 홀로 창밖의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죠. 아린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괜찮아요. 강준수가 고개를 돌려 아린을 보았습니다. 어제의 노기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아저씨 외로워 보여서요. 강준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토록 정확히 꿰뚫어 보는 걸까? 내가 외로워 보인다고. 저희 아빠가 하늘나라 갔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아린이는 강준수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휠체어 옆에 쪼그려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죠. 아저씨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말에 강준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영과 혜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죠.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아빠가 알려줬어요. 슬픈 사람은 혼자 두면 더 슬퍼진다고요. 아린이의 목소리는 따스했습니다. 마치 어른이 건네는 위로 같았죠. 너도 아버지가 보고 싶으냐? 강준수가 처음으로 아린에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요.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래요. 어떤 아버지셨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의사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빠였어요. 아린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아이는 결코 울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가족분들은 어떤 분들이셨어요? 강준수는 순간 주춤했다. 꼬박 4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였다. 제겐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강준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내 딸도 너처럼 딱 10살이었지. 참으로 총명하고 해맑은 아이였어. 지금은요, 하늘나라로 먼저 갔어. 전부 나 때문에. 강준수는 목이 꽉 메어왔다. 생전 처음으로 타인에게 털어놓는 고통이었다. 아저씨, 탓이 아니에요. 아린이가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뭘 안다고. 운전대를 잡은 것도 조심하지 않은 것도 나인데. 아니에요. 저희 아빠가 그러셨어요. 나쁜 일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요. 아린의 그 말에 강준수는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망울은 티 없이 맑고 순수했다. 아저씨, 하늘에 계신 가족분들이 지금 아저씨 모습을 원하실까요? 우리 아빠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슬퍼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 오래 슬픔에 잠겨 있으면 안 된다고요. 강준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분명 이렇게 절망 속에만 머무르라 하진 않았을 터였다. 아저씨, 그러니까 정말로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아린이 강준수의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가리켰다. 다리한테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저희 아빠가 그러셨어요. 몸이랑 마음은 서로 친구래요. 친구한테는 말을 걸어줘야 한대요. 강준수는 제 다리를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단 한 번도 말을 건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다. 지금은 안 되겠다. 그럼 언제요? 나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강준수의 음성에는 이전과는 다른 기운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완전한 거절이 아닌 망설임의 감정이었다. 아리는 그 미세한 틈을 놓치지 않았다. 약속해 주세요. 언젠가는 꼭 해보시겠다고요. 강준수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지난 4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의 문에 아주 작은 신락 같은 틈이 생겨났다. 그런데 아저씨, 있잖아요. 저는 정말 아저씨를 도울 수 있어요. 아린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 단단한 확신이 강준수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어쩌면 이 아이의 말을 믿어볼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준수는 여느 때보다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깨어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아주 오랜만에 따스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동안 늘 커튼을 닫아둔 채 어둠 속에서만 지내왔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빛을 마주하고 싶었다. 김 부장이 아침 식사를 들고 왔을 때 그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다. 회장님 커튼을 여셨군요. 응, 햇살이 참 좋구나. 강준수의 목소리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사소한 변화였지만 분명한 차이였다. 어제 왔던 아린이라는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지 어머니와 함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들었습니다. 강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의 존재가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정원에서는 아린이 홀로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꽤 두꺼운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심리학 서적이었다. 마음과 몸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었다. 아이가 보기엔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아린은 사파를 보며 내용을 이해하려 애를 쓰고 있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마음도 병들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몸도 병들게 마련입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읽어주셨던 구절이 떠올랐다. 그땐 그 의미를 전혀 몰랐지만 지금은 왠지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아탔다. 그 시각 주방에서 일하던 소영은 창문 너머로 그런 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홀로 남겨진 아린이가 마음에 걸렸지만 아이들이 끼워주지 않으니 소영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소영 씨 따님이 매일 저렇게 혼자 있더군요. 정원사의 말이었죠. 다른 아이들과 아직 어울리지 못해서요. 새로 와서 아직은 어색한가 봐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하지만 소영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행여나 아린이가 외톨이가 될까봐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 강준수가 창가 쪽으로 휠체어를 몰았습니다. 그곳에선 정원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린은 여전히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책에 몰두하고 있었죠. 대체 뭘 저렇게 보고 있는 걸까? 문득 강준수는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타인에게 관심을 두게 됐던가. 지난 4년 동안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닫고 살았는데 말입니다. 김 부장, 예, 회장님, 아린이 좀 데려와. 지금요, 그래. 궁금한 게 있어서. 잠시 후 아린이가 강준수의 방에 들어선 순간 분위기가 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방 안가득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와, 방이 환해졌네요. 아린이 해맑게 웃었습니다. 정원에서 뭘 보고 있었지 책을 보고 있었어요. 아린은 들고 있던 책을 내밀었습니다. 강준수는 마음과 몸의 연결이라는 제목을 보았죠. 이런 어려운 책을 읽다니. 아빠 책인데 그림이 재미있어서요. 그래,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지? 강준수는 호기심이 생겨 물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같이 아파진대요. 그 반대도 똑같고요. 책장을 넘기며 아린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슬픔을 느끼면 가슴이 화가 나면 속이 아프대요. 강준수는 진지한 얼굴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의 설명이 이상하리만치 쉽게 와닿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몸이 아프면 마음도 병드는 거래요. 그래서 몸을 낫게 하려면 마음부터 치료해야 한대요. 아저씨도 다리랑 한번 친해져 보세요. 친해지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안녕하고요. 강준수의 얼굴에 황당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내 다리한테 인사를 하라고. 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은 전부 살아 숨 쉬고 있대요,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라고. 아린의 티 없이 맑은 눈망울이 강준수를 향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다리한테 말해보세요. 안녕, 오늘도 잘 부탁해 하고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강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실로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진심 어린 얼굴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하라고, 네. 강준수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내 굳어버린 자신의 두 다리를 내려다보았죠. 읊조리는 목소리가 민망할 만큼 작았습니다. 아린이 그를 응원했죠. 더 크게 진짜 친구에게 인사하듯이요. 안녕 내 다리야. 스스로도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언가 기묘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아주 희미했지만 마치 제 다리에서 어떤 반응이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준수의 두 눈이 순간 커다래졌습니다. 뭐 느껴지는 거 있어요? 아린이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그냥 기분 탓이겠지. 하지만 강준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느껴졌거든요. 매일매일 해보세요. 아침엔 인사하고 밤에는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수고라니 한 게 뭐가 있다고. 살아있는 거예요. 아저씨 몸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아린의 그 말에 강준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내 다리가 날 지탱하고 있었던 걸까? 비록 움직일 순 없어도 여전히 내 몸의 일부인데 걸었을 때의 기억도 자주 떠올려 보세요. 기억이라니
내 두 발로 걸으며 행복했던 순간들이요. 강준수의 뇌리의 딸 혜운이와 함께 뛰놀던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를 목마 태워 공원을 산책하던 그날, 서연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던 그 순간들. 아,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그 감정을 잊지 마세요. 아저씨, 다리도 그 행복한 기분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아린의 한마디가 강준수의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넌 참 특별한 아이구나. 특별한 게 아니라 아빠에게 많이 배웠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강준수는 매일 아침 자신의 다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몹시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안녕, 내 다리야. 오늘도 잘 부탁해. 그리고 밤이 되면 고생했다는 말도 잊지 않았죠. 오늘도 수고 많았어. 정말 고맙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강준수는 자신의 몸과 조금씩 화해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4년간 저주했던 바로 그 몸과 말입니다. 아린이의 처방은 세상 어느 의학서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강준수의 마음이, 그리고 어쩌면 몸까지도요.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자 강준수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하는 건 여전했지만 그의 얼굴에서 절망과 분노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엔 작은 호기심과 희망이 싹트고 있었죠. 과연 이 작은 기적은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아린의 순진무구한 치유법은 강준수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주가 지나자 저택의 분위기마저 달라졌습니다. 강준수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방안을 환하게 만들었고 직원들과 나누는 대화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김 부장, 오늘 날씨가 참 좋군. 네, 회장님, 더없이 맑은 날입니다. 김 부장 역시 강준수의 변화가 놀랍기만 했습니다. 자그마치 4년 만에 보는 미소가 그의 얼굴에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린이는 지금 뭐 하고 있으려나 정원에서 독서 중일 겁니다. 그래, 그럼 나도 정원에 한번 나가볼까? 그 말에 김 부장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준수가 스스로 방을 나오겠다고 한 것은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준수가 휠체어를 이끌고 정원으로 향했을 때 아린은 홀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멀찍이서 저희끼리만 어울리고 있었죠. 아린아. 그 목소리에 아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준수를 발견하곤 활짝 웃었습니다. 아저씨, 정원에는 어쩐 일이세요? 응,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강준수의 다정한 말에 아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이지. 요즘 내가 네 덕분에 아주 많이 달라졌거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몇몇 직원들이 저마다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리 아이와 가깝게 지내시는 건 처음 보는군. 신기한 일이긴 한데. 저래도 괜찮은 건가? 애가 너무 기어오르면. 맞아. 제 분수를 알아야지. 특히 박 여사는 그 모습이 영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가정부의 딸이 회장님의 환심을 사는 게 눈엣 가시였던 겁니다. 아무래도 소영 씨에게 단단히 일러둬야겠어. 애가 너무 설치고 다닌다고 말이야. 한편 강준수는 물었습니다. 아리나, 넌 왜 항상 혼자 있니? 다른 아이들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물었죠.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아린의 목소리엔 미세한 섭섭함이 묻어났죠. 다른 애들이 너랑 안 놀아줘. 엄마가 새로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저더러 이상한 애래요. 아린이가 솔직히 털어놓았죠. 강준수는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이상한 아이라니. 아저씨 다리 고쳐준다 했다가 소문이 났어요. 강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이 순진한 아이를 이상하다니.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야? 괜찮아요. 아저씨, 아빠가 그러셨죠. 남들이 몰라줘도 제가 옳다고 믿으면 괜찮다고요.
아린의 그 말에 강준수는 더 큰 감동을 받았죠. 이 아이 정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아린아, 넌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란다. 진짜요? 그럼 정말이지. 날 이렇게 바꾼 사람은 너뿐이야. 강준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죠. 바로 그때 다른 직원 자녀들이 다가왔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으로 보이는 애들이었죠. 야, 너 정말 이상해. 다리를 고쳐준다고. 어이없어. 맞아. 우리 엄마가 거짓말이랬어. 아이들이 아린이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이는 아무런 말 없이 그저 가만히 있었죠. 너희들 어서 여기서 사라지지 못해. 강준수의 싸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화들짝 놀랐죠. 회 회장님, 아린이에게 사과해.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강준수의 서술에 아이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은 꽁무니를 빼며 달아났죠. 아저씨, 저 때문에 야단치신 건가요? 아린이의 두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지. 넌 나의 소중한 친구인걸. 친구요, 그래. 날 도와준 고마운 내 친구. 아린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죠. 아저씨도 이제 제 친구예요. 좋아, 우리 친구 하는 거다. 강준수가 손을 내밀었죠. 아린이도 작은 손으로 그 손을 잡았어요. 같은 시각 주방에선 소영이 다른 직원들의 텃세에 시달리고 있었죠. 소영씨, 따님 교육 좀 똑바로 시키시죠. 박 여사가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회장님께 너무 살갑게 구는 것 같은데 말이죠. 자기 분수를 좀 아셔야지. 제 딸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이요. 처음부터 당돌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리를 고쳐주겠다니 참 어처구니 없는 소릴. 소영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제 딸아이는 그저 순수한 뜻으로, 순수한 마음 가소로운 소리 마세요. 바로 그 순간 강준수가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거였죠. 직원 모두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어인일이십니까? 무슨 일이지? 강준수의 눈길이 울먹이는 소영을 향했죠. 아무 일도 아닙니다. 박 여사가 황급히 둘러댔습니다. 소영씨, 무슨 일 있었나? 강준수가 소영에게 직접 물었죠. 아,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에요. 소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앞으로 누구든 소영씨와 아린이를 함부로 대하면 내가 용서치 않을 거야. 강준수의 목소리가 주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린이는 나에게 무척 소중한 아이고 소영씨는 그런 아이의 어머니시지. 직원들은 하나같이 경악한 얼굴이었습니다. 알아들었나 네. 네, 회장님. 모든 직원들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강준수가 떠나자 소영은 화장실로 달려가 홀로 울었죠. 4년간 홀로, 아이를 홀로 키우며 이렇게 든든한 보호막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제 남편 정구가 살아있을 때 느꼈던 든든함 그 이후론 정말 처음이었죠. 정우 씨, 우리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소영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죠. 그날 저녁 놀랍게도 강준수가 직원 식당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늘 방에서만 식사하던 그가 말이에요. 회장님 여긴 좀 괜찮으시겠어요? 다 함께 먹고 싶어서요. 강준수는 소영과 아린의 곁으로 다가와 자리에 앉았죠. 다른 직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누구도 말을 꺼내진 못했어요. 아린아, 오늘 뭘 배웠니? 제 다리랑 이야기하는 새로운 법을요. 아린이가 해맑게 대답했어요. 그게 어떤 건데?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아저씨를 받쳐줘서 고맙다고요. 그날 이후로 강준수와 소영 그리고 아린 세 사람은 부쩍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강준수는 아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소영과는 육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각자 다른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함께일 땐 그 아픔이 서서히 아물어가는 듯 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다리 컨디션은 어때요? 예전보다 한결 나은 것 같구나. 진짜요? 이제 조금씩 잠에서 깨는 중인가 봐요. 아린이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어요.
오랜 시간 슬픔과 절망에 잠겨있던 저택에 웃음꽃이 핀 순간이었죠. 강준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아이와 이 여인이 자신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요.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그의 상처 지아비를 잃은 그녀의 아픔 아빠를 그리는 아이의 외로움. 세 사람의 아픔은 서로를 보듬으며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키워내고 있었죠. 한 달 후 강준수의 변화는 실로 놀라울 정도였어요. 아침마다 다리에게 말을 걸고 오후가 되면 아린과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은 휠체어에 묶여도 얼굴엔 생기가 가득했죠. 다리야,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니? 강준수가 다정히 물었어요. 처음엔 멋쩍었지만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과가 됐죠. 그런데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끔씩 다리에서 희미한 감각이 전해져 오는 것이었죠. 착각일까 하지만 분명 전과는 달랐습니다. 설마 강준수의 가슴속에 조심스러운 희망이 싹텄습니다. 하지만 한편 직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죠. 특히 터줏대감 격인 직원들이요. 이게 말이 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더니 우리는 10년 넘게 여기서 뼈를 묻었는데 저런 대우는 무슨. 박 여사가 길길이 날뛰었죠. 대체 저 꼬맹이가 뭘 안다고 다리를 고쳐 지나가던 걔가 웃을 일이야. 맞아, 회장님이 단단히 홀리신 거 아닐까. 김 부장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변화는 반가웠지만 어린아이에게만 기대는 모습이 불안했기 때문이죠. 며칠 뒤 박 여사가 김 부장에게 은밀히 다가왔죠. 부장님, 제가 똑똑히 본 게 있습니다. 뭘 말이오? 저 애가 회장님 안 계실 때 다른 사람들 붙잡고 떠드는 걸 봤지 뭐예요. 자기가 회장님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면서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지만 박 여사는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요. 그 어미도 똑같다니까요. 회장님 덕에 호강한다며 사람들 앞에서 어찌나 거들먹거리던지 김 부장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린이가 회장님을 속이고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고작 10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중병을 낫게 하겠어. 애초부터 수상했다니까. 이건 분명 조작된 거야. 그 엄마 소영씨도 한통속이지. 제 딸을 앞세워 회장님 환심을 사려는 속셈 아니겠어. 소영을 향한 직원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냉담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싸늘한 공기를 감지했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김 부장이 강준수에게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린이 1인가 강준수의 얼굴에 호기심이 어렸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 아린이가 회장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이용이라니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쩌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지. 강준수는 처음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김 부장의 그 심각한 얼굴을 보자 그의 마음 한편에서 의심의 싹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준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김 부장이 던진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설마 정말로 아린이가 나를 기만하고 있는 것일까? 아직 다리는 완벽히 제 기능을 찾지 못했습니다. 희미한 감각이 있었으나 그것마저 착각일 수 있었죠.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결국 여전히 내 발로 서지 못하고 있잖아. 그 의심의 씨앗은 강준수의 마음속에서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강준수의 태도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리나 아저씨. 아린이가 해맑게 웃으며 다가왔지만 강준수의 눈빛은 예전처럼 온화하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내 다리를 낫게 할 수 있는 거냐? 내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는걸요. 하지만 난 여전히 걷지 못해. 강준수의 목소리엔 날카로운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린이는 몹시 당황했죠. 아저씨,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던 강준수가 돌변하여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전 거짓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왜 아직 낫지를 않는 거냐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도 서서히 치유되어야 해요. 그러나 강준수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들 하는 말이 맞는지도 몰라. 고작 10살짜리가 뭘 알겠어, 아저씨. 아린이의 눈망울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슴 아픈 상처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 혼자 있고 싶으니 어서 나가보거라. 나가라고 했다. 아린이가 눈물을 쏟으며 방에서 뛰쳐나오자 소영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린아, 무슨 일이야? 엄마, 아저씨가 저를 안 믿어요. 아린이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소영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엄마가 들어가서 얘기해 볼게. 안 돼요, 아저씨. 지금 많이 화나셨단 말이에요. 소영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터질까 늘 노심초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직원들은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것 봐, 결국 꼬리가 잡혔잖아. 처음부터 뭔가 구린내가 났다니까.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겠군. 박아준마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략이 완벽히 먹혀든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소영이 김 부장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저 사직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갑자기 어인 일이십니까? 이곳에 더 있다가는 아린이만 다칠 것 같아서요. 소영의 목소리 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혹시 회장님과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제 딸아이가 너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는 지켜볼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김 부장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날 밤 아린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강준수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작은 손으로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저예요. 들어오지 마. 저는 정말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다리가 정말로 나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문틈으로 아린이의 애절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아저씨가 포기하면 다리도 다시 포기하고 말 거예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러나 강준수는 끝내 답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저 내일 떠날지도 몰라요. 아린이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강준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방 안은 갑자기 숨막히는 정적과 공허함으로 가득 찼죠. 내가 너무 섣불렀던 걸까? 강준수는 지난 한 달간의 시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평온이 찾아왔고 희망이 싹텄으며 다리에서는 희미한 감각마저 되살아났었습니다. 설마 내가 아린이를 의심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아린과 소영은 이미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강준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린이라는 아이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커다란 존재였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요. 아린아, 미안하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닿지 않는 곳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과 아린은 조용히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단출한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가야 해요. 아린이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아린아, 여기에 계속 있으면 내 마음만 더 다칠 거야. 소영 역시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곳에서 난생 처음 가족의 온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이 상처받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한테 마지막 인사는 하고 갈까요? 아니야. 그냥 조용히 떠나자. 소영은 아린의 작은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강준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린이가 남긴 마지막 말이 칼날처럼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가 포기하면 다리도 다시 포기하고 말 거예요. 강준수는 힘없이 자신의 두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희미하게나마 감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포기했기 때문인가? 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린이의 치료는 단순한 의학적 행위가 아니라 다쳤던 마음을 여는 치유의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희망을 놓는 순간 몸도 따라 무너진다는 사실을. 내가 대체 무슨 짓을. 강준수는 스스로를 거세게 책망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자신을 바꿔준 아린이를 그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왔던 그 아이를 의심하고 내치다니. 주변의 말에 휘둘려서 김 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이간질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직 아린이만이 진심이었던 겁니다. 아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준수의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려 4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김 부장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소영 씨와 아린이가 짐을 꾸려 떠나려 합니다. 그 말에 강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막 택시를 불렀다고 합니다. 안 돼. 강준수는 미친 듯이 휠체어를 몰았습니다. 이대로 그 아이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강준수가 힘겹게 현관으로 나섰을 때 소영과 아린은 막 도착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 아린아, 그의 절박한 부름에 두 사람이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아린이의 두 눈은 퉁퉁 부어 시뻘갰습니다. 있었죠. 제발 가지마. 회장님, 내가 틀렸어. 전부 내 잘못이야. 강준수가 진심을 다해 사죄했어요. 아린아, 이 아저씨가 정말 어리석었어. 너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아린이는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아직 깊었거든요. 아린아, 제발. 강준수가 휠체어에 앉은 채 애타게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네가 있어서 내가 변할 수 있었어. 지난 4년 동안 죽은 듯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단다. 소영과 아린은 강준수의 절절한 진심을 느꼈어요. 만약 네가 떠나면 난 또다시 예전의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새어져 갈 거야. 아가씨, 제발 날 버리지 마. 이 아저씨가 다 잘못했어. 강준수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려왔어요. 아린이가 한 걸음씩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섰어요. 아저씨, 이제 정말 저를 믿으세요. 믿는다. 이제 그 누가 뭐래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또 저를 험담하면요. 아무 상관없어. 넌 이 세상 가장 소중한 내 친구잖니. 그 말에 아린이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어요. 피어났어요.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요? 다리 치료 말이에요. 그래, 다시 해보는 거야. 엄마, 저도 여기 머물고 싶어요. 아린이가 엄마 소영을 올려다봤어요. 우리 아린이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그걸로 좋게. 소영이 다정하게 딸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어요. 회장님, 저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이건 기회가 아닙니다. 제 부탁입니다. 강준수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부디 저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그 말에 소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가족이란 단어가 이토록 그리웠던가 새삼 깨달았죠. 바로 그때 다른 직원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박 여사가 그들 맨 앞에 서 있었죠. 회장님, 저런 것들 말을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 입 다물어. 강준수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박 여사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네가 온갖 거짓말로 날 기만했다는 사실 이미 다 안다. 그게 무슨 말씀? 당장 아린이와 소영 씨께 사죄드려. 저희가 대체 왜요? 사과하라고 했다. 강준수의 불호령에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조아렸어요. 이제부터 누구든 내 가족을 함부로 대하면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강준수가 추상같이 선언했어요. 나의 가족이라는 그 한마디에 소영과 아린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린아, 이제 나와 정말 끝까지 함께해. 줄 수 있겠니?
네. 아저씨, 다리 제가 반드시 낫게 해 드릴게요. 아린이가 해사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소영 씨,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토록 천사 같은 아이로 키워주셔서. 소영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어요. 그날 이후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준수는 다시금 자신의 다리와 교감하기 시작했고, 아린이는 더욱더 살뜰히 그를 보살폈습니다. 아저씨, 이번에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안 한다. 절대. 약속해 주세요. 약속할게. 강준수와 아린은 서로 새끼손가락을 걸어 약속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강준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치유가 필요한 곳은 다리가 아닌 바로 마음이었다는 사실을요. 가족을 잃은 상실감, 지독한 고독, 절망과 분노. 이 모든 감정의 응어리가 아린과 소영으로 인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린 이미 한 가족이야. 강준수가 나직이 읊조렸어요. 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준수는 조용히 자신의 다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우리에게도 이제 정말 가족이 생겼단다.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긴 거야. 바로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짜릿한 감각이 분명하게 전해져 온 것이었습니다. 이건 진짜야. 강준수의 두 눈이 경이로움으로 커졌습니다. 이번엔 헛된 느낌이 아니었다. 틀림없이 감각이 느껴졌다. 아린아, 강준수는 벅찬 목소리로 아린을 불렀다. 진정한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사랑과 신뢰, 그리고 따뜻한 가족의 정이 빚어낸 기적이었다. 아리나어서 이리와 강준수의 격앙된 외침이 저택 가득히 울려 퍼졌다. 아린과 소영이 황급히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다리에 감각이 돌아왔어. 강준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제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틀림없이 발가락 끝에서부터 무언가 느껴지고 있었다. 정말이에요. 아린의 두 눈이 별처럼 빛났다. 그래, 이번엔 진짜야. 헛것이 아니라고. 강준수의 음성이 떨려왔다. 무려 4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각이었기 때문이다. 소영은 믿을 수가 없었다. 정령의학을 초월한 기적이 벌어지는 걸까? 회장님 혹시 환상은 아니시고요. 아니 분명해. 이쪽 발가락 끝이 저릿하다고. 강준수는 자신의 발을 가리켰다. 그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했다. 아린이 말이 옳았어. 정말로 마음이 치유되니 몸이 반응하는구나. 소영 역시 깊은 감동을 느꼈다. 딸의 순결한 믿음이 기적을 현실로 만든 것이었다. 아저씨, 제 말이 맞죠? 다리가 잠시 잠든 거라고 했잖아요. 아린이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다. 이제 서서히 깨어나는 중인 거예요. 그래, 내 말이 전부 옳았어. 강준수는 아린을 힘껏 껴안았다. 이 작은 아이가 제게 기적을 가져다 준 천사였다. 고맙다, 아린아. 정말 고맙다. 이제부터가 시작인걸요. 더 힘내야 해요. 아린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그 소식을 접한 저택의 직원들이 전부 달려왔다. 하나같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정말로 감각이 돌아오셨습니까? 김 부장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 희미하지만 확실히 느껴져. 박 여사 그녀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토록 폄하했던 아린이 정말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감히 괜찮아. 이제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강준수는 더는 노여워하지 않았다. 벅찬 기쁨이 모든 걸 삼켜버렸기에 아리나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조심스럽게 움직여봐요. 다리에게 일어나라고 속삭여요. 강준수는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제 다리를 응시하며 속삭였다. 다리야, 이제 깨어날 때란다. 우리 다시 함께 걷는 거야. 그곳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봤다. 강준수가 조심스럽게 힘을 주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그의 발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모두가 동시에 외쳤다. 움직였다. 정말로 움직였어요. 강준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다. 무려 4년 만에 제 의지로 신체를 움직인 순간이었다. 소영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물을 쏟아냈다.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을 두 눈으로 보게 될 줄이야. 우리 딸 아린이가 정말 장하구나. 아니에요, 엄마. 아저씨가 포기하지 않으셔서 가능한 거예요. 아린 역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매일 감각이 서서히 돌아왔다. 발가락에서 발목으로, 그리고 마침내 종아리까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어제보다 훨씬 나아. 이젠 종아리도 느껴져. 진짜요와 아린은 환호성을 지르며 방방 뛰었다. 이젠 정말로 걸을 수 있게 될 거야. 강준수의 목소리엔 단단한 믿음이 서려 있었죠. 어느 해질 역셋은 정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리나, 내 덕분에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저야말로 아저씨 덕분에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인걸요. 우린 이미 한 가족이야. 강준수는 소영과 아린을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말이야. 소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희 같은 이들을 가족이라니요. 그런 말 마. 내가 훨씬 더 고마운 걸. 그리고 한 달 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강준수가 휠체어에서 일어나기로 한 바로 그날이었죠. 준비되셨어요? 아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한번 해보자. 강준수는 휠체어 팔걸이를 힘껏 붙잡았죠. 소영과 아린이 숨죽이며 양옆을 지켰습니다. 아주 천천히 정말이지 더디게 강준수가 상체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강준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준수가 우뚝 일어섰습니다. 휠체어의 도움 없이 오롯이 자신의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서 있는 모습이었죠. 일어서셨어. 정말로 일어서셨어요. 아린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회장님. 소영 역시 감격의 눈물을 훔쳤죠. 4년 만입니다. 꼬박 4년 만에 제 다리로 서는 겁니다. 강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제 한번 걸어보세요. 아주 천천히요. 넘어지시면 안 돼요. 강준수는 아주 신중하게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몸이 크게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진 않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걸음. 내가 걷고 있어. 정말로 걷고 있다고. 강준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아린을 향하고 있었죠. 아린아. 강준수는 아린의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인 거죠. 아린이가 강준수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소영 씨도 이리 와요. 강준수가 소영을 불렀습니다. 소영이 다가오자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래,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야. 네, 정말 가족이에요. 세 사람의 얼굴 위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강준수는 제 방 안을 몇 번이고 서성였습니다. 서연아, 혜훈아 아빠가 다시 걷게 되었단다. 그는 밤하늘을 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참 좋은 사람들이란다. 강준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고로 모든 걸 잃은 건 비극이었지만 그 끝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었음을요. 아린과 소영, 그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이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고맙다, 나의 천사들. 강준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천사처럼 다가온 이들이 그의 삶에 기적을 선물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튿날 아침 강준수는 직접 두 다리로 걸어가 아린과 소영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렴. 우리 가족들 아저씨 정말 걸어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깨워줄게. 아린이가 해맑게 웃으며
강준수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이뤄낸 눈부시게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였죠. 그로부터 6달이 흘렀습니다. 저택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과거의 스산했던 분위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집안은 온통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강준수는 이제 완벽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거닐고 아린이와 함께 잔디밭을 뛰어다니기도 했죠. 4년 전의 활기가 온전히 되살아난 모습이었죠. 아린아, 오늘 뭐하고 놀까? 아저씨, 저 새로 배운 게 있어요. 아린이가 신이 나서 달려왔습니다. 이젠 다른 직원 아이들과도 곧잘 어울려 놀았죠. 다들 아린이를 특별하게 생각했거든요. 직원들 역시 완전히 변해 있었죠. 박준 역시 아린이를 가장 아껴주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죠. 아린아, 이거 아줌마가 특별히 구웠어. 와, 정말 고마워요. 아린아, 미안하다. 아줌마가 처음엔 널 오해했어. 박 아줌마는 진심을 다해 사과했습니다. 아린의 순수함과 기적을 직접 본 후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이었죠. 김 부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신 듯해 정말 다행입니다. 전부 아린이와 소영씨 덕이지. 강준수는 회사의 경영 철학 자체를 완전히 바꾸었죠. 직원을 가족같이 여기고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회장님 재활센터 건립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좋네. 나같이 절망했던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걸세. 강준수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척추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를 세우기로 결심했죠. 의학적 지원은 물론 심리적 치유까지 함께하는 그런 특별한 공간으로요. 아린이 아버지 같은 정신과 의사들도 초빙하고.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소영 또한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 대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변해 있었죠. 소영 씨 새로 지을 센터에서 환자 가족 상담을 맡아주면 어떨까 제가요. 당신처럼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테니. 해보겠습니다. 소영은 이제 강준수와 동등한 파트너로 느껴졌습니다. 단순 고용인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 같은 사이였죠. 아린이는 한층 더 밝고 총명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심리학 서적을 깊이 파고들었고 강준수도 곁에서 함께 배우며 도왔죠. 아린아, 이 구절은 무슨 의미일까? 사람의 마음과 몸은 서로 이어져 있다는 의미예요. 아저씨가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맞아, 네가 나에게 그걸 알려줬지. 이제 아린이는 강준수에게 친딸과 다름없었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부녀처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늘 세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선 뭘 배웠니? 심리학 동화를 읽었어요. 마음이 아픈 공주님 이야기요. 어떤 내용인데 공주님이 슬픔에 잠겨 웃음을 잃었는데 작은 요정이 나타나 마음을 고쳐줬어요. 강준수와 소영은 미소 지었죠. 아린의 말이 꼭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요정이 꼭 아린이 같구나. 그럼 아저씨가 공주예요. 응. 아저씨가 그 슬픈 공주였지. 어느 날 밤 아린이가 잠든 후 강준수와 소영은 정원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영씨, 고마워요. 뭐가요? 나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줘서. 전 한 게 없는걸요. 전부 아린이가, 아니, 당신도 나를 많이 도와줬어. 강준수의 시선은 온기가 가득했죠. 어느덧 소영을 향한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젠 당신과 아린이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군. 소영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소영씨, 우리 정말 한 가족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강준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족 같은데요. 진짜 가족 말입니다. 강준수의 말뜻을 소영은 알아차렸지만 쉽사리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물론이죠. 급할 거 없어요.
며칠 후 아린이가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저씨 좋아해요. 갑자기 왜 물어? 엄마 요즘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빠 그리워하며 울던 때와는 달라요. 아저씨도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넌 어떠니? 전 찬성이에요. 아저씨가 진짜 제 아빠가 되면 좋겠어요. 그날 밤 소영은 하늘의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요? 어디선가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해 주는 듯 했습니다. 아린이도 좋아하잖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소영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일주일 뒤 소영이 강준수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강준수의 얼굴 가득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아린이도 간절히 원해요. 맞아요, 아저씨가 진짜 아빠가 되면 좋겠어요. 아린이가 달려와 두 사람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화창한 어느 일요일 아침, 강준수는 정원에서 아린이와 함께 뛰놀고 있었고 소영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영의 손가락엔 아름다운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린이는 강준수를 더없이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더 높이요. 더 높이 좋아. 우리 딸 강준수가 아린이를 번쩍 들어 하늘 위로 던졌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온 정원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강준수가 설립한 재활센터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간판에는 희망재활센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센터는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함께 치유할 것입니다. 강준수가 개원사를 전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희망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저처럼 절망했던 분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온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린이와 소영이 더없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저택 정원을 나란히 산책했습니다. 강준수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걸음으로 걷고 있었고 아린이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이에서 제잘거렸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그럼 우린 정말 행복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란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붉은 석양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상처투성이었던 세 마음이 이제는 서로를 치유하며 완벽한 가족으로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 강준수는 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혜훈아, 아빠가 새로운 가족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걱정하지 마렴. 소영 또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린이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맺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맺는 거니까요. 아린이의 말이 저녁 공기 속에 따스하게 녹아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 이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처와 절망에서 피어난 만남이 기적과 사랑으로 결실을 맺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아린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지금 이 순간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따스한 온기가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